자, 고전 시가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16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예고했던 작품인 잡가 영상가. 자, 요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오늘 같이 볼 영상가라는 작품 자체는 잡가라고 부르는 민중들의 노래야. 이 잡가라는 이 갈래는 말 그대로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는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갈래로서의 순수함, 이런 것들은 좀 결여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실제 작품에 보면 뭐 한시라든가 시조라든가 아니면 다른 잡가라든가 이렇게 좀 다양한 작품들이 차용이 돼서 섞여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은, 자, 너희가 이렇게 보고 있듯이 민중들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자어 표현이라든가 내지는 사음보 율격처럼 형식적인 면에서는 양반들의 문학 형식을 좀 닮아 있어.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배계층의 문학을 그대로 모방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어떤 형식을 빌려서 지배계층의 문학의 형식을 빌려서 어떤 민중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가치관 내지는 그 어떤 살아가면서 느끼는 진솔한 감정,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갈래를 잡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지배계층의 어떤 철학적이거나 내지는 관념적인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보다는 민중들의 어떤 솔직한 삶, 그 속에서 느끼는 좀 그 감정들, 이렇게 더 직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런 측면에서 작가라고 하는 이 형식을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좀 했고,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자, 영산옥록의 봄바람 넘노나니 황봉백접, 자, 붉은 꽃 푸른 잎은 산양상기를 자랑하고 가는 새 오는 나비 춘기추능을 조롱한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영산옥록 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덥다라는 뜻이 있어. 덥다. 자, 그러면 산을 덮은 거지. 뭘 덮은 거, 뭐가 덮은 거냐면 이 붉은과 록, 푸르름이 덮은 거야. 자, 그러면 이 붉은과 푸르름이 덮여 있는 산에, 자, 봄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넘노나니 황봉백접이라고 했는데, 봉이라고 하는 건 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접이라고 하는 건 나비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노란 벌과 흰 나비들이 그렇게 날아다니니,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어떤 봄의 배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붉은 꽃과 푸른 잎. 자, 요게 바로 위에 있는 홍록과 연결이 되겠네. 자, 붉은 꽃은 홍이고 푸른 잎이 록이 되겠지. 자, 이것들이, 자, 산양상기, 산의 어떤 따뜻함과 산의 기운을, 자, 그렇게 자랑한다. 이 말은 붉은 꽃과 푸른 잎을 통해서 산의 어떤 따뜻함과 산의 기운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가는 새 오는 나비. 자, 가고 오는 새와 나비가 춘기추능. 자, 봄의 기운과 그 봄의 흥겨움을 조롱한다라고 돼 있어. 자, 근데 조롱한다란 말은 지금 주체를 보면 새와 나비니까, 자, 이 자체가 조롱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잖아.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롱하다라고 하는 건 뭐 희롱하다, 놀리다 이런 의미의 조롱하다는 아닐 거고, 자, 새와 나비라고 하는 것들이 봄 기운과 봄의 어떤 흥겨움을 만끽하고 있다. 내지는 뭐 그 기운을 지금 즐기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자, 어떤 의미적인 해석을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만 하는 건데, 새와 나비가 조롱을 한다고 표현했으니까 어떤 표현 수사법으로서는 의인적인 표현이 쓰였다. 자, 이 정도의 표현 수사법 정도는 하나 챙겨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게 세 줄은 지금 봄의 전형적인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 봄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좀 더 이어서 보면, 자, 죽장을 짚고 망에를 신어라. 죽장이라고 하는 건 지팡이거든. 그 다음에 망에는 신발이야. 자, 그럼 신발을 신어라. 자, 그리고 천리강산에 들어가니. 자, 지팡이 짚고 그 다음에 신발 신고 천리강산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산에 들어간 건데, 뭐 자연에 들어갔다 정도로 보면 되겠지. 이렇게 자연 속 산에 들어가니 만장폭포도 좋거니와. 자, 길이나 되는 그렇게 높은 폭포도 참 좋지만, 자, 여산이 여기로다라는 표현이 나왔거든. 근데 원래 여산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중국에 있는 산이야. 자, 근데 왜 여산이 여기로다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문맥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그렇겠지. 지금 내가 있는 이 산, 요 자연의 경관이 여산이 생각날 정도로, 아니면 내가 여산이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자연의 경관이 아름답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산이 여기로다라는 표현이 나왔겠지.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요 부분부터, 자, 비류직하 삼천척, 그 다음에 의시은하 낙구천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원래 이태백이라고 하는 중국의 시인이 썼던 한시에 나와 있는 구절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요 볼 때도 잠깐 봤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도 작가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다른 작품들이 차용이 돼서 섞여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인이 썼던 한시를 차용해서 쓴 거야. 자, 근데 의미적인 요소로 본다면 뭐가 되냐면, 자, 삼천척이나 되는, 다소 과장적이긴 한데, 삼천척이나 되는 어떤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이 나는 듯이, 자, 곧바로 떨어지고, 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의시는 뭐뭐 같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구천, 하늘에서 은하수가
나 떨어지는 것 같구나 정도로 보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런 거지. 지금 내가 폭포를 봤는데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꼭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의미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얘가 좀 비유적인 의미로 쓰인 거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래서 이러한 구절이 옛글에 실려져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태백이 19절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옛글에 실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태백의 시를 인용을 했잖아.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도 자, 어떤 작품, 다른 작품 하나를 또 차용한 거야. 이것도 한시인데, 자, 구체적인 작품까지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는데, 예전에 당나라 때 어떤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 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야. 화자가 어떤 꿈속에서라도 님을 좀 만나고 싶어갖고 잠을 청하는데 꾀꼬리가 옆에서 열나 우려던 거야. 자, 그래서 잠을 자꾸 깨우는 거지. 자, 그래서 그 꾀꼬리를 쫓아보낸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있거든. 그래서 그 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차용해서 자,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타기 황행. 자, 황행이라는 말은 꾀꼬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 꾀꼬리를 그러니까 타라는 말이 때리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어떤 막대기 같은 걸로 툭툭 건드려서 꾀꼬리를 쫓아내는 거지. 자, 그런 걸 아이들에게 시켰나 봐. 자, 근데 그 아이들은 막교지상. 자, 이 지자가 가지 지자거든. 가지 위에 그 꾀꼬리가 앉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켰던 것에 대해서 한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자, 그렇게 그 행위를 원망하지 마라. 이런 말이야. 자, 그 이유가 좀 더 뒤에 나오는데, 자, 그건 꾀꼬리 탓이 아니더냐라는 말은 꾀꼬리의 탓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모든 것들은 꾀꼬리의 탓이다. 꾀꼬리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좀 더 뒤에 보니까 황금 같은 저 꾀꼬리가 황금 갑옷을 입고, 자, 갑옷을 떨쳐 입었다고 했으니까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지. 자, 의인적인 표현이 쓰인 건데, 자, 갑옷을 떨쳐 입고 세류영.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둔지 같은 그런 의미거든. 자, 우리가 그래서 군인들이 모여 있는 주둔지를 군영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게 주둔지야. 그러면 꾀꼬리의 주둔지겠지. 자, 류라고 하는 게 버드나무인데 이 버드나무를 지금 꾀꼬리가 주둔지처럼 삼아서 거기에 잔뜩 모여 있나 보지. 자, 근데 거기에서 자, 단체로 이렇게 병력같이 우는 소리를 이렇게 계속 내는 거야. 자, 그래서 깊이 든 잠을 다 깨운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내가 그 한시에 나왔었던 내용을 설명해줬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잠을 다 깨웠으니까 그건 꾀꼬리의 잘못인 거고, 자, 그렇게 꾀꼬리의 잘못 때문에 쫓아보내는 거지. 그 자체를 뭐 꾀꼬리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아이들에게 너희들을 좀 괴롭히려고 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한스럽게 여기지 마라.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초반에는 봄을 배경으로 해서 그 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다가 지금 여기서는 꾀꼬리가 나왔는데 너희가 지금 같이 봐서 알겠지만 이 꾀꼬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꾀꼬리가 나왔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일관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안 들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서두 얘기했지만 이것도 어떤 작가의 특성, 이것저것이 모여서 섞인 노래라고 하는 작가의 특성. 자, 그래서 잡다한 것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일관적인 흐름도 잘 안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갈래 특수성, 그 갈래 순수성은 좀 없어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떤 갈래상의 특징 정도라고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자, 산절로 수절로 하니 산수간에 나도 절로. 자, 이 중에 절로난 몸이 늙기도 절로하리.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어디서 본 듯한 구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야. 자, 그 말은 자, 요 부분 자체가 또 다른 작품을 차용한 부분이라는 얘기인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시조를 차용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너희들이 좀 익숙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읽어보면 자, 산절로 수절로, 절로라는 말은 저절로라는 말이 머릿속에 일단 떠오를 건데, 뭐 저절로 정도로 해석해도 될 것 같고, 어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내지는 뭐 순리, 이치 뭐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자, 산은 어떤 이치에 맞게 서 있고, 자, 물은 또 이치에 맞게끔 흘러, 그 순리에 맞게끔 흘러. 그래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있는데, 자, 이 중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중이라고 하는 건 이 산수 자연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자연 속에 절로난 이 몸이 늙기도 절로하리. 자, 이 말은 내가 늙어가는 과정도 그렇게 이치에 맞게 자연의 순리에 맞게끔 그렇게 늙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일관성 있게 어떤 연결고리를 타고 이어지는 내용이 안 들고 계속해서 뭔가 지금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 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야. 자, 보면 화류장대 고운 여자. 자,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자, 뒷동산 피는 꽃은 명춘 3월 피려니와 나와 같은 초로 인생 한 번 금쩍 죽어지면 다시 갱생 어려워라.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좀 봐보면 자, 화류장대. 화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뭐 의미적으로 너희들한테 건넬 만큼 뭐 의미가 뭐 좋은 의미는 아니니까 그냥 넘길게. 자, 일단 화류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있는 고운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너희들의 얼굴이 곱다 하고 자랑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뒷동산에 피는 꽃은 자, 이 고운 여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뒷동산에 피는 꽃은 자, 명춘 3월
자, 필연이와 명춘이라고 하는 건 내년 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년 봄 3월이 되면 다시 필 거거든. 근데 나와 같은 초로 인생, 이 초로 인생은 자, 인생을 초로에다가 빗댄 거야. 자, 근데 초로라는 말도 너희가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겠지만 풀에 맺혀 있는 이슬이야. 근데 원래 이슬의 속성이 그렇잖아. 자, 새벽녘에 이슬이 맺혔지만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이슬은 금방 사라지거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속성을 인생에다 빗댄 거지. 자, 그러니까 인생은 꼭 초로 같은 건데 그런 초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 번 금쩍 죽어지면 우리가 한 번 죽고 나면 다시 갱생이 어려워라. 다시 이렇게 살아나기가 이렇게 꽃이 다시 피듯이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형적인 대조를 통해서 자, 이 꽃과 고운 여자 자, 내지는 이 꽃과 초로 인생. 자, 이렇게 우리가 대조 지점을 잡으면 되겠지. 자, 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피고, 자, 졌다가 내년 봄에, 자, 다시 필 거거든. 그렇게 아름답게 필 건데, 지금 초로와 같은, 이렇게 이슬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짧은 순간의 인생에 너희들의 외형적인 얼굴이 좀 곱다고 해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가 짧은 인생 사다가 죽을 거, 그렇게 너희가 얼굴이 곱다고 자랑질 해봐야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다시 갱생이 어렵다고 했잖아. 그 예쁜 모습이 뭐 할 거냐고. 오래 갈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질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짧은 인생 잠깐 있다가 또 금방 사라질 것들이니까 그렇게 자랑질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이 부분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보충 설명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작품이 쭉 전개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율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어떤 글자 수의 한두 글자 정도는 차이가 있더라도 대체적으로 4번씩 끊어있는 4음보 율격이 유지가 됐었거든. 자, 근데 우리가 금방 읽은 부분에서 거기에 변화가 생겼어. 자, 우리가 너희 얼굴 곱다 하고 자랑하지 말려무나 4번씩 끊어 읽었지. 그 다음에 뒷동산 피는 꽃은 명춘 3월 필연이야 이렇게 4번 끊어 읽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자, 나와 같은 초로 인생 한 번 끔쩍 죽어지면 이렇게 하면 사음보잖아. 자, 근데 밑에 보면 이렇게 사음보로 본다면 자, 밑에가 다시 갱생 어려워라. 최소한 우리가 3문보까지는 허용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다시 갱생 어려워라 이렇게 미친놈처럼 읽진 않잖아. 이건 누가 봐도 4음보로 읽을 수는 없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2음보로 보든 3음보로 보든 간에 지금 파격이 생긴 거야. 또 혹자는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이렇게 위에 4음보가 끝난 게 아니고 자, 밑에까지 다시 갱생 어려워라 해서 전체가 6음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이 깨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자, 4와 2로 보든 아니면 묶어서 6으로 보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은 형식의 변화가 생긴 거거든. 근데 이 지점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냐면 자,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지배계층, 양반계층의 형식을 빌렸잖아. 자, 근데 그 형식을 빌리긴 했는데 온전하게 자기네들끼리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자, 그래서 어떤 능력 부족 현상으로서 이런 파격이 생겼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민중 입장에서 지배계층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형식을 빌리긴 했다. 근데 우린 너희들하고 다르다. 자,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의도적인 형식의 변화를 줬던 부분. 그러니까 민중들의 노래에 맞게끔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변화를 줬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아무튼 간에 형식적인 측면에선 변화가 생긴 지점이잖아. 파격을 보였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 초점 삼아서 시험 문제에서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해서 선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희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너희들한테 보충 설명을 한 거니까 뭐 복잡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이 형식상의 파격을 보이는 부분이구나. 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뭐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자,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형식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네. 자, 이 정도까지는 너희들이 머릿속에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또 지금부터 봐야 되는 요 부분이 자, 4번째로 다른 작품을 차용한 부분인데 자, 다른 작가의 노래. 자, 우리가 성조풀이라고 부르는 다른 작가의 내용에서 일부 구절을 따서 지금 우리가 또 차용해서 쓰는 부분이야.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낙양성 시버리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몇몇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낙양성에서 한 10리쯤 떨어져 있는 그곳에 높고 낮은 저 무덤. 자, 이 무덤이 보였나 보지. 자, 근데 그 무덤에는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몇몇이냐 이 말은 영웅호걸도 몇몇 이 무덤 속에 있을 것이고 절대가인도 몇몇 이 무덤 속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야. 자, 아무리 당대의 영웅호걸이나 당대의 어떤 절대가인 아주 이쁜 여자라 할지라도 자, 그들도 다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죽는다는 거거든. 자, 영웅이라고 내지는 예쁜 여자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똑같이 저렇게 죽을 거고 자, 결국 인간은 이렇게 다 죽을 거란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전에 앞부분에서 자, 꽃하고 그 다음에 초로 인생을 뭐 했냐면 대조를 통해서 인생의 어떤 허무함, 무상감 이런 것들을 드러냈잖아. 자,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좀 더 이어서 보면 자,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은 아방궁을 사랑 삼고 자, 아방궁이랑 궁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걸 사랑방 삼아 삼천궁녀를 시위했대. 자, 시위했다는 건 시중을 들게 했다는 얘기야. 자, 삼천궁녀를 시중 들게 해서 자, 몇만 년을 살고자 했고 또 만리장성도 굳게 쌓고 기천만 년을 살려고 했어. 자, 그러니까 삼천궁녀에게 시중 들게 하면서 몇만 년 살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을 쌓고 난 다음에 수천만 년을 살고자 했어.
자, 그랬지만 그 밑에 보니까 사구평대 저문날에 여산청초 속절없다 이렇게 나왔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맥락 정도로 보면 자, 이렇게 뭔가 수천만 년을 살고자 했었지만 이 말이잖아. 자, 그러면 요 문장의 의미는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반대 맥락의 이야기가 전개돼야 자연스럽겠지. 자, 그래서 이 사구평대는 몰라도 상관없는 거야. 자, 근데 여기가 이 진시황이 죽은 장소야. 그 다음에 여산청초라고 하는 건 진시황이 묻힌 곳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됐냐면 진시황 역시도 남들처럼 똑같이 죽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그만큼 더덥고 인생이 그만큼 뭐 허무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사람 역시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죽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영웅호걸, 그 다음에 절대가인 같은 맥락의 예시로서 진시황을 제시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 자, 이어서 보면 자, 이러한 영웅들은 사후 유병 대련이와 라고 했는데 자, 이러한 영웅들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뭐 진시황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사후 죽고 난 다음에 유명 이름이라도 남기지만 자, 나와 같은 초로 인생. 자, 그럼 여기서 영웅들과 초로 인생을 또 지금 대조를 하는 것 같아. 아까 전에 우리 꽃과 그 다음에 초로 인생을 대조했었는데 자, 또 한 번의 대조를 반복을 하는 것 같아. 자, 그럼 어떻게 대조를 했냐면 자, 영웅들은 죽어서 이름이라도 남기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면 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반대 맥락의 이야기가 전개돼야 될 것 같은데 자, 나와 같은 초로 인생 한 번 금쩍 죽어지면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말을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을 했어. 자, 그러고 나서 뭐라 했냐면 칠성포로 질끈 묶어서 자, 뭐 이런 것들이 죽고 난 뒤의 모습을 지금 상상하는 것 같은데 자, 칠성포로 질끈 묶어서 자, 소방상이라는 건 소가 작단 얘기고 상은 상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상여에 실려서 무덤가로 가잖아. 자, 그러니까 작은 상여 그 돛돌 위에 자, 두려시 메고 갈 때 우리가 상여를 메고 이제 무덤가로 가는 거잖아. 묻을 대로 가는 것이지. 자, 근데 그 한모퉁이를 돌아가니 그 가는 과정에 한모퉁이를 돌아가니 자, 굳은비는 새우를 섞어 한박으로 퍼붓는다. 한박으로 퍼붓는다는 건 아주 세차게 좀 뭐 이렇게 강하게 퍼붓는다.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죽어서 나가는 그 길에 굳은 비까지 그것도 새우를 섞어서 가느다란 비를 다 포함해서 굳은 비가 뿌리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세차게 퍼붓는데 자, 무주공산. 자, 아무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산에 털을 닦아. 여기서 말하는 털하고 하는 게 무덤의 털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무덤 털을 닦고 자, 청송으로 울을 삼고 자, 우리가 소나무로서 울타리를 삼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무도 없는 빈 산에 그렇게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의 울타리를 이렇게 뭔가 소나무로서 울타리를 삼고 자, 그러면 그 속에 묻힐 거 아니니.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두견새로 벗을 삼아 주야 장천 누웠으니 자, 우리가 무덤가에서 앉아있을 수도 움직일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덤이야. 그럼 무덤에서는 계속 거기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죽어 누워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누워서 두견새로 벗을 삼고 그 다음에 사는 요요 물은 쾅쾅 이것이 낙이로다라고 했는데 자, 낙이라고 하는 게 즐거움이잖아. 이건 정말 즐겁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고 나면 우리가 이런 곳에 묻혀서 자, 두견새 소리나 듣는 것 그 다음에 산의 어떤 요요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산의 고요함이나 내지는 물소리 정도를 듣는 것을 그걸 유일한 낙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지만 이 자체가 정말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고작 죽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영웅들처럼 이름도 날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린 죽고 나면 그렇게 뭔가 텅 비어있는 산에 그렇게 땅에 묻혀서 자, 새소리나 듣고 산의 고요함 속에서 물소리나 듣는 것 고작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죽어서 이거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허무하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의미 해석을 하면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자,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 아니 놀고 무엇하니. 자, 그럼 여기서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칠성포부터 여기서부터가 지금 뭐가 되냐면 자기가 죽고 난 뒤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거든. 자, 그럼 이러한 일은 이렇게 죽고 난 일을 상상해 보니 자, 이러한 일을 생각한 거야. 자, 이러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죽고 나면 너무 쓸쓸하고 너무 허무하잖아. 그래서 아니 놀고 무엇하니 그러면 놀아야겠다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니까 서리적 표현이 쓰인 거긴 한데 자, 여기서 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노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고 나서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쓸쓸하고 허무한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있을 때 최대한 그 삶을 즐겨야겠다. 자,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놀고 자, 이렇게 놀아야겠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겠지. 자, 그래서 노류장화를 꺾어 들고 마음대로만 놀아보세요라고 했는데 뭐 노류장화도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니까 자, 여기서 마음대로만 놀아보자라는 말. 그 다음에 아니 놀고 무엇 하겠냐라는 말은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목숨이 붙어있을 때 마음껏 삶을 즐기자. 자, 즐기겠다는 의지, 이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 너무나도 쓸쓸하고 허무하니까 내가 그렇게 죽고 나서 뭐 이런 것들을 후회하느니 살아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을 때 최대한 그 삶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다지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작가이다 보니까 딱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정리를 쭉 해나가는 게 그렇게 수월한 작품은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이 작품 전체를 쭉 한번 떠올려 보면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큰 테마는 두 개 같아. 하나는 자연 얘기고, 자, 또 하나는 인생 얘기 같거든. 자,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어떤 반응, 자, 정서 태도지. 그 다음에 인생과 관련된 정서 태도. 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주제 정리하면 자, 너희가 잘 잡아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일단 화자부터 보면 표면적인 화자 나가 나왔어. 자, 나와 같은 초로 인생 뭐 이런 것이 반복된 표현 속에서 자, 나란 말이 나왔고, 자, 나에게 주어진 시적 상황이 뭐냐라고 하면 자, 이 자체는 두 가지에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자연 속에 있었어. 자, 우리가 폭포 얘기도 꺼냈었고 이렇게 자연 속에 있었거든. 자, 그러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 자, 이 측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는 아름답다고 여긴 거였잖아. 자, 우리가 앞에서도 뭐 여산이 여기로다. 자, 여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 자연의 모습이 아름답다.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아름답다고 여긴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축은 자, 이 인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떠올린 거거든. 자, 이렇게가 하나의 축이고, 두 번째 상황은 인생을 떠올려 보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느낀 정서와 태도를 정리해 보면, 자, 일단은 인생을 떠올려 보니 너무나도 허무한 거야. 자, 우리가 꽃과의 대조를 통해서도 한번 드러났었고, 그 다음에 진시황처럼 이런 어떤 영웅들과 대조를 통해서도 드러났었어. 자, 그리고 그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했냐면 깨달은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삶이 끝나기 전까지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즐겨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이어졌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작품의 어떤 측면을 또 한 축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황과 정서, 태도, 반응을 묶어서 주제를 만드니까 자, 우리가 주제가 오늘은 두 가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자, 자연 속에 있으면서 자연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 자연 친화적인 태도. 자, 요게 하나가 나와야 될 것이고, 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자, 인생을 떠올리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인생의 허무함. 자, 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깨달음과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축으로 주제 정리를 하면 그 주제를 잘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표현상의 특징. 자, 이 주제를 구현하는 표현상의 특징에서 우리가 정리할 만한 것들은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 다른 작품, 우리가 한시나 시조처럼 다른 작품을 차용한다는 것. 다른 작품을 차용하고 있다는 요 측면은 우리가 뭐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는 뭐 세부적으로 잡자면 많지만, 자, 크게 우리가 덩어리로 본다면, 자, 비유적인 표현들도 쓰였다. 자, 특히 그 꾀꼬리와 관련해서 자, 비유와 관련된 것들. 이 비유 안에는 뭐 의인법,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정리해야 되는 것은 아까 우리 인생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꽃과 관련해서 대조. 그다음에 뭐 영웅들과 관련해서 대조. 자, 그 대조를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강조하는 거였잖아.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표현서법 중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 대조의 기법을 썼다. 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뭐 대꾸라든가 내지는 설이라든가 더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꼭 머릿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들은 이런 것이고, 아까 내가 조금 너희들한테 시간을 내서 설명했던 것 하나 더 강조한다면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파격도, 자, 형식상의 변형, 우리가 요것을 파격이라고 하잖아. 자, 이 변형도 너희들 머릿속에는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눈으로 두드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측면은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늘 같은 단계를 거치고 있는 보기에 대한 필요성 판단하는 시간인데, 자, 오늘은 EBS에 실려있는 보기를 가져왔는데, 이 보기가 사실상은 보기로 실려 있었던 게 아니고, 자, 원래 앞부분에 평론으로 나와 있었던 부분이야. 근데 내가 예전에도 한번 작품 설명하면서 언급을 했었지만, 자, 평론을 제시하는 건 보기를 제시하는 것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 그냥 보기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 보기의 관점을 숙지하고 난 뒤에 그걸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그냥 보기의 형식만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나 작품이 지금 이 영상가였고, 다 작품에 하나가 더 있었거든. 소춘향가라는 작품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자, 그와 관련된 정보는 빼고 나 작품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다 담아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 보기와 관련된 독해가 선행됐을 때 작품이 얼마나 수월할 수 있었는지, 또 뭐 아주 완벽하게 수월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기가 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확인해 봤잖아.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 자, 조선 후기에 등장한 작가는 자, 기존에 창작되었던 시조나 가사, 민요, 판소리 등 자, 여러 가지 시가 형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일종의 패러디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패러디하는 선행 장르가 사대부들에 향유했던 가사인 경우에는 가사계 작가라고 하고, 판소리 경우에는 판소리계 작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요 갈래가 작가에 해당되는 갈래인가 보다라고 하는 정보를 던지고 있어. 자, 그리고 이 작가의 특징이 일종의 어떤 패러디 문학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읽었었던 작품에 이 작품이 4개가 차용이 됐었거든. 자, 그 중에 어떤 한 작품이라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작품이 있었다면, 사실상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송시열의 시조 정도는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을 거거든. 자, 그러면 그런 구절을 너희가 봤다면 그러면 이 패러디 문학이라고 읽었던 부분이 이렇게 따라붙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갈래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줬고, 자, 밑에 보니까 자,
자, 먼저 독립적으로 보이는 어떤 각각의 소절들이 자, 영상가라고 하는 제목 아래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나는 자, 정말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보기가 그렇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한테 보기의 관점을 항상 늘 절대적으로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볼게. 그러면 일단은 독립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자,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을 나는 잘 못 받아들이겠지만 일단 보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자고. 자, 근데 이 나작품은 자, 사음보의 연속체라고 하는 형식, 그 다음에 자연과 관련된 삶을 노래하고 있다는 내용적인 요소. 자, 그리고 한자어나 중국 고사와 같은 상류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사대부 가사와 공통점이 있어. 자, 그런데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파격, 우리 이거 확인했었잖아. 자, 파격이 일어난다거나 내지는 자연이라고 하는 측면을 단순히 유흥이나 풍류의 공간으로서 바라본다. 자, 이런 점에서는 기존 사대부 가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활용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요소를 활용한다는 건 차이가 나는 요소를 활용한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사대부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공통점을 바탕으로 거부감을 드러낸다는 말도 안 되는 병신 같은 생각은 있을 수 없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차이 나는 지점을 바탕으로 했을 건데,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형식의 파격이 일어나는 게 능력 부족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난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의도적인 형식의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런 측면을 여기다 연결 지으면 그것이 거부감이 드러난 형태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어떤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을 빼고 나면 지금 적어도 이 작품에는 자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다. 그리고 그 자연이라고 하는 대상은 유흥의 공간, 자, 그리고 풍류의 공간. 자,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러면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려질 거고, 그 속에서 즐기고, 그 속에서 어떤 뭐 풍류를 누리는 그런 측면의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되겠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품의 절반의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거였거든. 우리 아까 주제 정리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연과 관련된 얘기였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과 관련된 얘기였어. 자, 근데 어떤 주제, 반토막을 지금 너희들한테 보여준 거야. 자, 그러면 이 어떤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보를 선점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읽었다면, 훨씬 너희가 작품을 읽을 때 매끄럽고 원활하게 작품 독해를 했을 거란 얘기지. 주어진 80분 안에 작품을 독해하는 것과 너희가 시간이 넉넉한 상황에 작품을 보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 자,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걸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독해를 해야 시험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발목 잡힐 일이 없거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보기는 항상 늘 절대적이다. 그리고 보기의 독해는 항상 선행해야 된다. 자, 늘 강조하는 지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이 작품 마무리할 건데 자, 이 작품이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고전시가로서는 마지막 작품이라 했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고전시가를 이어가더라도 수능 완성에 들어가 있는 작품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상으로는 다음 시간에 또 현대시와 관련된 건데 자, 현대시도 수능특강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 자, 다음 시간에 수능특강에 실려있는 현대시 마지막 작품으로 자,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작품이 있어. 그래서 그 작품까지 하고 자, 우리 현대시도 수능특강은 마무리하고 수능 완성으로 넘어갈 테니까 자, 너희가 수능특강에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측면에서 또 광야를 가지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고 또 우리가 그 과정에서 또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